예, 올해 첫 시간입니다. 이번 학기 인적자원관리고요. 강의 시간은 이제 수요일 오전 10시 반, 그 다음에 목요일 이제 12시에 한 번씩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클래스에 간단하게 적어 놓은 것처럼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상태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2시간 정도는 이제 제가 녹화 동영상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 강의는 이제 대면 수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담 가능 시간 여기 적어 놨는데요. 면담 가능 시간은 이제 화요일 10시에서 12시, 그 다음에 뭐 금요일 10시에서 2시 사이고, 혹시 이 시간이 어려우면 저한테 따로 이제 연락하시면, 이메일 하시면 제가 시간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업 유형은 강의형으로 제가 설정을 해놨고, 뭐 특별히 출석 점수는 반영하지 않겠습니다. 뭐 4학년 과목이고, 그 다음에 뭐 중간 시험, 기말 시험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게 조금 더 제 개인적으로는 페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뭐 다른 과목들에서는 이제 출석 점수를 반영하는 경우가 더러 있으니까 출석 점수는 또 다른 과목에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목 개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이 인적자원 관리는 제가 주별 강의 계획 조금 이따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선 미시경제학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4학년 과목이고 미시경제학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미시경제학을 수강하지 않으셨으면 굳이 이 과목을 수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영학과에 이제 인사관리 과목이 있는데, 경영학과 인사관리는 2학년을 대상으로 이제 개설이 되는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번 학기에 다루게 되는 인적자원관리 경제학과에서 이 과목은 경영학과 인사관리와는 이제 본질적으로 다른 과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경제학을 수강을 하면 이 과목을 수강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요. 어, 노동경제학을 수강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과목을 수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만, 뭐 순서대로 미시경제학 수강하고, 그 다음에 노동경제학 수강하고, 그 다음에 관심이 있다면 이제 인적자원관리까지 수강을 하면 좋겠죠. 우리 교재는 우리 교재는 주교재는 이제 퍼스널 이코노믹스, 피터 쿤 교수가 쓴 퍼스널 이코노믹스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이 직접 구입하기에는 쉽지 않고, 그 다음에 가격도 꽤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재를 어떻게 좀 학생들이 쉽게 구할 수 있을지 좀 방법을 찾아볼게요. 학교에 뭐 이북이라고 하죠. PDF 파일로 이제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학기에 쭉 이야기하면서 제가 라저 앤 깁스 Personal Economics in Practice라고 하는 책도 중간에 잠깐 이용을 할 텐데, 이건 이제 PDF 파일이 있어요. 예, PDF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하면 링크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것이고,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번역서도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PDF는 영어로 되어 있는 책인데 뭐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학기에 한 대략 중간 시험 빼고 기말 시험 빼고 하면 한 14주 정도 우리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텐데, 인적자원 관리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제 첫 번째는 어떤 유형의 근로자를 뭐 캔디데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 지원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유형의 지원자, 어떤 유형의 캔디데이트를 리크루트 할 것인가, 하이어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1장부터 시작하지 않고요. 13장부터 시작을 해서
채용에 대한 문제, 리크루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 포멀 리크루트를 할 것인지, 인포멀 리크루팅을 할 것인지. 포멀 리크루트는 이제 뭐 공개 채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이제 구인 사이트 뭐 이제 이런 공식 채널을 통해서 베이컨시가 있다. 우리가 사람을 채용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제 공고를 내는 거고요. 인포멀 리크루트먼트라고 한다면 이제 그건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서 추천을 받는다든가 뭐 그 이제 레퍼럴스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추천을 받아서 채용하는 경우 이제 인포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멀하게 채용할 것인지 인포멀하게 채용할 것인지 뭐 혹은 뭐 브로드하게 할 것인지 네로우하게 할 것인지 그때 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용 관련해서는 뭐 테스트를 통해서 일종의 이제 시험이겠죠. 시험을 통해서 채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디스크레션이라든가 뭐 스스로 알아서 지원하도록 한다든가 혹은 스스로 알아서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든가 이제 이런 어떤 메커니즘을 사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채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채용을 했다면 채용할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급여를 지급할 것인지 그래서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이야기를 이제 17장에 가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뭐 모납손이라고 하면 이제 모나폴리를 우리가 뭐 독점 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독점 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모납선이는 수요 독점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모납선이 모형을 간단하게 소개를 할 것이고 18장에 가서는 급여 수준을 또 어떻게 결정하는지 또 다른 어프로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효율 임금, efficiency wage는 이제 효율 임금이고요. 다른 직장에서보다 조금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가 이 회사에서 일을 하면 조금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혹시라도 열심히 하지 않거나 뭐 태만하게 일을 하다가 걸리게 되면 그래서 뭐 징계를 받거나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기회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efficiency wage를 받게 되면 조금 더 많이 노력하게 되고 그래서 회사에서의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 뭐 이런 대충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18장에서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채용한 직원들을 우리가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지 트레이닝에 대한 이야기. 트레이닝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뭐 노동경제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휴먼 캐피탈 인적자본과 관련해서도 이런 얘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적자본 관리에서는 이 트레이닝에 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뭐 근로자가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회사가 어떤 훈련 비용을 지급할 것인지 뭐 예를 들면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뭐 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해서 더 깊게 공부하고 싶다. 뭐 MBA 프로그램에 뭐 참여하고 싶다든가 혹은 뭐 그런 비슷한 이제 경영 수업 같은 훈련을 받고 싶어요. 1년짜리일 수도 있고 뭐 MBA는 2년짜리 프로그램이니까요. 2년짜리 프로그램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을 회사가 부담해 줘야 되는지 아니면 회사는 전혀 부담하지 않고 이제 개인이 그 프로그램을 이수하고자 하는 개인이 이제 100%다 부담해야 되는지 뭐 이런 누가 부담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얘기들을 이제 우리가 19장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 시험은 4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제가 시간은 잡아놨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그 학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대면 수업은 대면 시험을 보도록 그뭐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뭐 굳이 제가 그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데 뭐 이제 많은 학생들이 우리 학교 구성원들이 이제 가이드라인을 지키라고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 제가 지킬 거라고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예상에 벗어나지 않고 우리 이제 대면 수업이니까 대면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시험 이후에는 다시 우리 교과서의 첫 번째 챕터 Principal Agent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의뢰인, 대리인 문제로 넘어가서 한 2주에서 3주 정도는 이제 Principal Agent 모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측과 노측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고용주와 뭐 employee, employer 관계, employer, employee 관계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데 이제 고용을 한 사람, 이제 회사가 프린시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 이제 에이전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둘 사이의 어떤 이해상충의 문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이론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시플 에이전트, 의뢰인, 대리인 문제에 대한 구조,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간단하게 해결할 것인가, 뭐 조금 수리적인 이야기들이 들어있는데 뭐 효용 극대화 문제 그 정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시플 에이전트 문제는 굉장히 어떤 제약적인 가정을 먼저 밑바탕에 깔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어썸션이죠. 가정이 조금 바뀌면 결과가 조금 또 달라지게 될 텐데, 그래서 어썸션 같은 것이 좀 달라지면 어떻게 이야기가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챕터 5 익스텐션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uncertainty, 불확실성이라든가 risk aversion이라고 하면 이제 위험 기피 정도, 위험 중립적인 경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먼저 살펴본 다음에 만약에 사람들이 위험 기피적이 되면 뭐가 달라질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멀티플 태스크라고 해서요. 죄송합니다. 멀티플 태스크는 이제 한 가지 뭐 여러분 뭐 취업하시면 한 가지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직장은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동시에 이제 여러 가지 업무를 병행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더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저도 저는 이제 처음 그 박사 학위를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마치기 전에, 그러니까 학위 논문을 이제 논문 심사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디펜스라고 하는데, thesis defense를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잡을 잡고 이제 thesis defense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통 일반적이죠. 그래서 먼저 이제 취업이 돼서 한국에 온 다음에 이제 일을 하던 중간에 미국에 가서 다시 학교로 가서 이제 thesis defense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일했던 곳에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을 했었어요. 뭐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뭐 개인적인 연구도 해야 되고 또 연구 주제를 하나 잡아서 그 연구 주제에 대한 연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속해 있는 팀이 있었는데 뭐 부서죠, 그렇죠? 네, 그 부서에서 하는 고유 업무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고유 업무들도 같이 병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고유 업무들을 뭐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하시니까 그 다른 분들이 하시는 것을 제가 또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일들도 병행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동시에. 그 다음에 무슨 국제 회의 같은 거 있으면 이제 국제 회의 뭐 일종의 이제 코디네이터 같은 일들도 뭐 같이 해야 됐고, 뭐 하여튼 굉장히 많았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동시에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프린시플 에이전트 문제가 어떻게 좀 달라질 수 있을지 뭐 이런 얘기를 또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relative rewards라고 하는 게 이제 상대 평가에 따른 보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이거와 반대되는 개념이 어떤 절대적인 성과에 도달하게 되면 회사에서 요구하는 어떤 성과 수준이 있겠죠. 그 수준을 통과하면 무조건 다 보너스를 지급받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공부문은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 공공부문은 특별한 경쟁 없이 그냥 어떤 수준의 그 수준을 도달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보너스를 지급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 봤습니다. 요즘은 또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민간 기업은 조금 달라요. 어떤 성과 수준을 충족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보상을 주는 경우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조직 내에 조직 구성원이 뭐 50명이다라고 한다면 그 50명 중에서 뭐 3명, 4명만 이제 선발을 해서 그 3명, 4명에게만 보상을 지급하는, 보너스를 지급하는 경우가 훨씬 더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1등, 2등, 3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등, 2등, 3등 한 사람이 절대적인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업무 성과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상대 평가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0일째 주죠. 예.
챕터 20에서는 이런 이제 보상의 문제, 어떠한 식으로 보상을 할 것인지, 말씀드렸듯이 절대적인 어떤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모두에게 보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서로 경쟁을 하게 만들어서 상대 평가를 통해 뭐 이겼다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그 경쟁에서 서바이브한 사람에게만 보상을 할 것인가, 이제 이러한 보상의 형태를 우리가 토너먼트라고 부르고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 뭐 월드컵 같은 경기 보시면 처음에는 이렇게 조별 경기를 치르잖아요. 그 조에 속한 국가들끼리 이렇게 한 번씩 경기를 한 다음에 이제 16강이라고 해서 조별 뭐죠? 네, 컴피티션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기면 그 다음 라운드로 올라가고, 그렇지 못하면 이제 짐 싸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형태의 토너먼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경쟁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상대방의 성과를 깎아내리는 그러한 시도, 사보티지 같은 것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요. 죄송합니다. 알약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담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합은 뭐냐면 서로 열심히 하지 않기 위한 담합이겠죠. 한 사람이 치고 나가면 나는 당연히 질 테니까, 경쟁에서 도태될 테니까 이제 서로 A와 B가 서로 이제 담합을 해서 우리 이제 요만큼만 하자, 살살하자, 이렇게 이제 담합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너먼트에서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다라고 하면 조금 완곡한 표현이고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도전적인 어떤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한 행위들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학기 마지막에 가서는 뭐 직장 내에서는 개인의 업무 성과도 사실 중요하긴 합니다만 팀 단위로 그 성과를 평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평가를 할 때 개인의 퍼포먼스도 당연히 보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상대평가, 토너먼트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지만 팀 단위로 평가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이제 팀원들이 어떻게 잘 프로젝트를 완수해내는지, 그래서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지가 사실 중요하겠죠. 그래서 팀 내에서의 어떤 성과를 내는 문제, 이걸 이제 팀의 경쟁, Economics of Teams라고 하고요. 과거에는 이제 이 주제가 그렇게 많이 주목받지 않았는데, 이제 경영학에서 그렇게 이제 뭐 조직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만 경영학에서 다루는 주제가 또 그 나름대로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영학에서는 어떤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어떤 이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로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그 현상으로부터 관찰된 특징들을 이렇게 나열하는 방식으로 보통 이제 스터디를 많이 하기 때문에 경제학과는 조금 어프로치가 다르죠. 경제학에서는 그러니까 팀의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팀의 구성원들은 어떤 그 관심이 있고 어떤 인센티브가 있고 뭐를 달성하고 싶어하고, 우리가 이제 소비자들의 효용 극대화, 기업의 이윤 극대화와 마찬가지로 팀원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고, 팀은 구성원들 사이에 어떠한 전략적 행동들이 있고, 일종의 게임 이론과 같이 이런 것들을 간단한 이론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경영학에서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들과 경제학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잘 매치가 되는지, 그러한 경제학의 이론이 이야기하는 결과들이 실제 현상에서도 나타나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는 작업들을 경제학에서는 더 선호하죠. 그래서 팀의 경제학에서는 이런 팀에서의 인센티브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른 경제학 이외의 다른 과목들을 수강하시면 그 교과목에서는 팀 프로젝트를 종종 한다는 이야기를 학생들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가장 그 많은 불만 사항이, 뭐 과제를 하는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하지만 정말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 과제에 전혀 인볼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뭐 이런 불만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프리라이더라고 하고요. 무임승차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조직 내에서도, 회사 내에서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성과에 이제 무임승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이제 프리라이더 문제들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 25장, 26장에서는 그 제가 2년 전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작될 때 이 과목을 강의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는 25장, 26장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좀 여의치 못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 대면 강의 이번 학기에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25장, 26장까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이제 이러한 내용들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한 20분 정도 우리 제가 어떻게 이번 학기 이제 인적자원 관리를 진행할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내가 생각했던 내용과 전혀 다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지금이라도 네, 다른 과목으로 네, 갈아타시면 되겠죠. 교과서는 사실 이 책인데 네, 뭐 좀 구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가격도 굉장히 비쌉니다. 180달러 정도 되죠. 예.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아마존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뭐 네, 뭐 유스트북도 거의 같은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어서 뭐 조금 더 제가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첫째 주는 13장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Risky vs Safe Workers가 이제 13장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의 뭐 아마도 모든 학생이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뭐 다음 주에 우리가 수업 할 테니까 그때 질문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예, 그 사이사이에 뭐 여러분 이 클래스 통해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가능한 확인하는 대로 바로바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대면 수업이 수강 인원 제한이 40명까지였는데 저는 그냥 편의상 30명으로 제한을 했는데 뭐 다행스럽게도 이 과목을 듣겠다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30명 정도만 수강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risky worker, safe worker는 이제 어떤 사람이 리스키한 워커인지 여기에선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workers는 사실 우리가 이제 채용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어떤 사람을 하이어할 것인지. 그래서 risky candidate인지 아니면 safe candidate인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리스키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safe한 사람인지 그런 궁금증을 먼저 갖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섹션에서는 이제 간단한 이그젬플 제가 소개를 할 거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옵션 밸류라고 할 수 있어요. 옵션 밸류입니다. 그래서 옵션 밸류는 뭐 투자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파생 상품에서 등장하는 뭐 옵션 뭐 선물 옵션 있죠. 퓨처스하고 이제 옵션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스키 워커가 기본적으로 옵션 밸류를 갖는다.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리스키 워커는 나중에 제가 뭐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콜 옵션과 빗대어서 이제 리스키 워커를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첫 번째 섹션에서 기본적인 우리 단순한 이그젬플을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가정들이라든가 뭐 여기에서 이제 가정이 되겠지만 현실에서는 뭐 주변 여건들이 되겠죠, 그렇죠? 뭐 경제 현상들이 달라진다든가 주변의 여건들이 달라진다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리스키 워커를 채용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아니면 세이프 워커를 채용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따로 번역하지 않고요. 뭐 위험한 근로자, 노동자, 뭐 아니면 안전한 노동자, 뭐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리스키 워커와 이제 세이프 워커라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말씀드렸듯이 몇 가지 죄송합니다. 몇 가지 이제 여건의 변화, 이제 첫 번째는 뭐 디스카운트 레이트의 변화, 할인율의 변화라든가, 그 다음에 턴오버 이직이겠죠. 이직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턴오버 레이트입니다. 이직률의 변화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들의 생산성의 변화라든가. 나중에 나오니까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예,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나타날 때, 그 다음에 리스키니스, 그러니까 리스키 워커가 얼마만큼 위험한 사람인지. 요새 이제 위험하다는 게 네거티브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정한 확률로 굉장히 생산성이 높은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일정한 확률로 굉장히 생산성이 낮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건데, 채용을 한 뒤에 한 1, 2년 동안은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한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리스키니스라고 하는 것이 이 편차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대박일 수도 있는 것이고, 정반대로 이제 엄청난 손실을 회사에 끼칠 수도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디스미스 코스트는 그냥 편의상 해고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을 이제 해고할 때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Employer Risk Aversion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그 회사가 사용자가 위험 기피적이라면 이야기가 또 어떻게 달라질지. 그 다음에 Probationary Period가 존재하면 어떻게 수습 기간입니다. 수습 기간이 존재하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그러니까 뭐 수습 기간을 사용하는 회사들이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뭐 비정규직이라든가 계약직의 경우에는 별다 그 수습 기간이라고 보지 않고요. 이제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경우에 뭐 고용 계약서, 근로 계약서에 뭐 한 달 정도는 뭐 수습 기간이다. 뭐 혹은 뭐 6개월은 수습 기간이다. 혹은 1년은 수습 기간이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정규직 계약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정규직 우리로 하면 그러니까 사실 이건 뭐 뭐라고 할까요? 뭐 미국식 개념으로 따지면 미국에는 사실 정규직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언제든 상호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probationary period를 명시하는 경우가 꽤 명시하는 경우를 덜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근로자의 생산성을 사용자가 확인할 수도 있지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이제 교수가 하는 일은 연구하고 논문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시키는 일을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봉사.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얼마만큼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가는 학교 내에 있는 사람이든 학교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든 상관없이 다 관찰 가능합니다. 뭐 제가 논문 쓰는 게 우리 학교 안에서 은밀하게 논문 쓰는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뭐 국내 논문집에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외국 논문집에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연구는 뭐 교내에 있는 사람이든 뭐 회사로 따진다면 저의 퍼포먼스는 연구와 관련한 퍼포먼스는 회사 내에 있는 사람이든 회사 밖에 있는 사람이든 대체로 다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강의나 봉사의 영역은 그렇지 않겠죠. 제가 강의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는 우리 학교 학생들의 여러 가지 그 강의 평가가 외부에 공개가 되어야지만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교 구성원들은 대충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과의 다른 교수님들은 제가 얼마만큼 강의를 열심히 하는지 뭐 이렇게 들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제 강의가 어떠한지 쉽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봉사는 더 어렵겠죠. 제가 학교에서 시키는 일들을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뺀질거리면서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는지 이건 사실 학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학교 내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알겠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영역이 존재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자신의 퍼포먼스가 외부로 드러나는 경우는 영업직이라든가 판매직과 관련된 사람들이 아니면 쉽게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 사람이 얼마만큼의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지 외부 사람들은 확인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Who can observe your employees' job performance라고 하면 근로자의 생산성을 누가 관찰할 수 있을까? 내부자는 당연히 관찰할 수 있을 테지만 외부자들이 회사 밖에 있는 사람들이 관찰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할까? 회사 밖에 있는 사람이 제가 굉장히 그 강의도 잘하고 학교에 충성을 하는 사람이다. 학교 봉사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면 저한테 더 높은 급여를 제시를 해서 저를 이제 데려가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학교에선. 실제 이제 회사에서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처음으로 우리 돌아가서 어,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채용 시점에서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생산성이 높은 사람인지 아니면 생산성이 낮은 사람인지를 채용하는 시점에서는 확신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리스키 워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이프 워커는 그 사람의 생산성이 이미 다 드러나 있어서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만큼 우리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 사람의 컨트리뷰션을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지금 리스키 워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스키 워커 같은 경우에는 채용하는 시점에 이 사람의 생산성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스키 워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은 어떻게 채용에 대한 스탠다드, 리크루팅에 대한 스탠다드를 책정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자, 이제 첫 번째 간단한 이그젬플을 제가 소개를 할 텐데요. 이게 이제 뭐 대부분 다 제가 숫자로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세이프 워커를 채용할 때, 그다음에 리스키 워커를 채용할 때 각각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인사 담당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위험 중립적인 채용 담당자, 뭐 인플로이어가 채용 담당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위험 중립적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여기에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고요. 다음에 가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 이제 표가 나오는데 그 테이블에서 제가 위험 중립적인 채용 담당자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명의 그 지원자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채용하고자 하는 이제 분야는 뭐 판매직, 영업직이라고 한번 해보죠. 세일스 포지션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각 사람은 뭐 채용을 하게 되면 채용이 되면 이제 10년 동안 같이 일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년 5만 달러를 급여로 제공을 해야 됩니다. 셀러리라고 할 수 있죠. 두 가지 유형의 워커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세이프 워커고, 그 다음이 이제 리스키 워커인데, 세이프 워커는 매년 10만 달러만큼의 이제 뭐 순수입, net revenue, 뭐 순수입인데 이건 그냥 생산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for sure. 매년 10만 달러에 해당하는 생산성을 이제 회사에 기여한다, 제너레이트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년 10만 달러씩 10년 동안. 근데 이런 사람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리스키 워커는
리스키 워커는 피치일 수도 있고, 여기서 피치는 굿 타입입니다. 생산성이 높은 사람, 굿 타입일 수도 있고, 혹은 레몬이 될 수도 있어요. 배 타입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확률은 50-50, 2분의 1의 확률로 굿 타입일 수도 있고 2분의 1의 확률로 이제 배 타입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굿 타입이라고 하면 피치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매년 생산성은 net revenue는 30만 달러가 되고요. 그래서 비교해 보면 세이프 워커의 이제 3배가 됩니다. 굉장히 높은 생산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2분의 1의 확률로 만약에 굿 타입이 된다면 반대로 이제 2분의 1의 확률로 배 타입이 된다면 레몬이라고 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 마이너스 10만 달러만큼의 손실을 끼치게 돼요. 근데 채용하는 시점에 이제 여러분들 채용 담당자니까 채용하는 시점에 이제 여러분들은 그 리스키 워커가 레몬인지 피치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나중에 나오는데 2년 동안 함께 일을 한 다음에서야 이 사람이 굿 타입인지 배 타입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조금 더 우리가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추가로 몇 가지 가정을 좀 하고 싶은데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채용 담당자로서 리스키 워커를 채용하기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2년 뒤에는 2년 동안 함께 일을 한 다음에는 이제 이 사람이 레몬인지 피치인지를 정확히 이제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년 그럼 2년 동안은 사실 알 수 없는 것이냐? 그럴 수도 있죠. 2년 동안 같이 일을 해 봤는데 이 사람의 어떤 성과가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을 테니까요. 이런 장기 프로젝트 같은 거 많이 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랄까요? 실적이라든가 성과를 그때그때 내야 되는 그런 직업의 경우에는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꽤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가정은 2년 뒤에 죄송합니다. 2년 뒤에 이제 리스키 워커가 레몬이라고 그러니까 배 타입이라고 레몬이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 아무런 비용 없이 그 즉시 이제 해고할 수 있습니다. 해고 비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년 뒤에 계속해서 손실을 감수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리스키 워커를 내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간 생산성을 한번 계산해 보면 expected annual net revenue는 그냥 편의상 기대 생산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간 기대 생산성이라고 생각하세요. 세이프 워커는 매년 10만 달러만큼의 생산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당연히 세이프 워커의 생산성은 10만 달러고요. for sure. 반대로 이제 리스키 워커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의 확률로 굿 타입이라고 하면 30만 달러만큼의 생산성을 제너레이트 하지만 반대로 2분의 1의 확률로 레몬이 되면 배 타입이 되면 마이너스 10만 달러만큼 그러니까 10만 달러만큼의 손실을 회사에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키 워커를 한 명 채용했을 때 연간 기대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둘의 이제 평균이라고 할 수 있겠죠. 2분의 1의 확률로 30만 달러를 얻을 수도 있고 특정 시점에 해에 연도에 2분의 1의 확률로 마이너스 10만 달러 계산해 보면 이제 10만 달러가 됩니다. 세이프 워커의 연간 생산성도 10만 달러, 리스키 워커의 연간 기대 생산성도 10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위험 중립적인 채용 담당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위험 중립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세이프 워커를 채용했을 때 생산성 10만 달러고요. 리스키 워커를 채용했을 때 어느 특정 시점에 생산성이 10만 달러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위험 중립적이라는 얘기는 이 둘이 무차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10만 달러를 그냥 for sure 주면 좋죠. 당연히 10만 달러를 for sure 받을래? 아니면 주사위 동전 던지기를 해서
동전 던지기를 해서 앞면이 나오면 30만 달러를 받고 뒷면이 나오면 오히려 10만 달러를 뱉어내야 되는 이제 이런 도박을 하는 것이죠. 이런 도박을 할래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for sure 10만 달러 주는 거 받는 걸 더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수의 사람들은 위험 기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위험 중립적이라고 한다면 오케이 나는 뭐 동전 던지기도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동전 던지기 해서 10만 달러 기대값으로 받는 게 더 좋은 사람은 그런 이제 리스크 테이커라고 하겠죠. 좀 위험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 둘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포쇼 10만 달러를 받는 것이나 아니면 동전 던지기를 해서 기대값으로 10만 달러를 받는 것이나 나는 똑같다. 무차별하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위험 중립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채용 담당자인데 위험 중립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세이프 워커를 채용하든 리스키 워커를 채용하든 여러분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기대 생산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더 좋을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무리 위험 중립적이라고 하더라도 리스키 워커는 리스키하단 말이에요. 그 자체에 불확실성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 터지면 대박인데 이거 잘못하면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있어서 당연히 리스키 워커를 꺼리는 것이 어떤 뭐랄까요 상식에 더 부합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누군가는 여러분이 이제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꽤 많은 사람들은 아예 뭐 그냥 세이프 워커를 채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One can say that you should hire the safe worker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리스키 워커는 기본적으로 옵션 밸류를 갖는다. 죄송합니다. 옵션 밸류를 갖는다는 거예요. 예. 그 옵션 밸류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에서 사용하는 옵션 밸류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뭐 기본적으로 옵션이라고 하는 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파생 금융 상품 일종의 금융 상품인데 어떤 금융 상품이냐면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특정 뭐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뭐 보통 주식이라고 하죠. 특정 주식을 편의상 뭐 반드시 주식일 필요는 없습니다만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을 특정 가격으로 특정 주식을 매입하거나 매입은 이제 바잉이죠. 사거나 아니면 매도할 수 있는 권리예요. 매도는 이제 셀이죠. 근데 지금 우리 예에 부합하는 이제 옵션 금융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매입하는 경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콜 옵션이고요. 우리가 지금 이 리스키 워커에 부합하는 유사한 금융 상품이 콜 옵션, 그다음에 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buy. 뭐 예를 들어서 저도 그 뭐 제가 거시경제학하고 노동경제학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주식을 잘 몰라요. 그 제 진심입니다. 보통 이제 거시경제학과 뭐 그 금융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주로 이제 거시경제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거시경제학과 또 뭐죠? 국제경제학, 외환이라든가 뭐 국제금융을 하시는 분들, 거시경제학자들은 여러 부류가 있는데 국제경제학, 거시경제학과 국제경제학을 같이 하시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환율과 뭐 경상수지 이런 거 하시는 국제수지 이런 거 하시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거시경제학을 하면서 통화정책이라든가 금융정책을 하시는 분이 있고, 거시경제학을 하면서 이제 저와 같이 노동경제학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저 같은 사람들은 주식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예, 금융시장을 잘 보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습니다. 금융시장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그 저도 일종의 주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근데 당연히 그 웬만한 건 다 알죠. 예, 그 경제학을 지금 좀 몇십 년째 하고 있는데 뭐 웬만한 건 다 알고요. 예, 그 다만 이제 실제로 금융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 뭐 친구들이라든가 선후배보다는 확실히 제가 딸리죠. 예, 뭐 저는 십몇 년 동안 그 주로 제가 뭐 하고 싶었던 연구라든가 뭐 이런 일들을 해왔던 사람이고 반대로 이제 뭐 여의도에서 일하는 제 친구나 선후배들은 이제 그쪽 분야에서 같은 시간 훨씬 더 많은 경험과 또 관련된 공부들도 그분들도 많이 하셨을 테니까 예. 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100달러짜리 주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현재 어떤 회사의 주가가 100달러 뭐 굳이 제가 달러를 쓰는 이유는 화폐 단위가 좀 작아서 그런 거예요. 그뭐 100달러에 해당하는 게 10만 원인데 10만 원이면 쓸 게 너무 많아서 예, 이렇게 써야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아니면 이렇게 써야 되나? 이렇게 써야 될 수도 있고요. 예. 기본적으로 너무 길어져서 달러를 쓰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단순해서 그렇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제 국내 주식시장에 그렇게 큰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현재 가격이 100달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달 뒤라고 해볼까요? 6개월 뒤, 6개월 뒤가 좋겠습니다. 3개월 뒤, 3개월 뒤에 3개월 뒤에 이 주식의 주가가 200달러가 될 수도 있고 이 주식의 주가가 뭐 예를 들면 10% 수준으로 바닥을 칠 수도 있겠죠. 10달러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콜 옵션을 내가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100달러짜리 주식을 지금 당장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미래의 어느 시점에 가서 예를 들면 3개월 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3개월 뒤에 이러한 금융 상품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현재는 100달러인데 3개월 뒤에 100달러의 가격으로 지정가라고 할 수 있겠죠. 가격으로 이 회사의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러한 권리를 사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100달러고요. 3개월 뒤에 현재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매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뭐 몇 개를 구입할 것인가 별로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뭐 주식이 하나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개일 수도 있겠죠. 이러한 이제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샀다면 뭐 그러한 금융 상품에도 가격이 반드시 존재하겠죠. 매력적인 가격이어야 사는 겁니다. 뭐 지나치게 비싸면 그러한 콜옵션이라고 하는 것, 콜옵션 바잉이라고 하는 금융 상품을 살 필요도 없겠죠. 자, 만일 이제 3개월 뒤가 됐어요. 제가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달러에 살 수 있는 권리예요. 근데 3개월 뒤에 만약에 이 회사의 주가가 200달러가 된다면 200달러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이 권리를 실행을 하겠죠. 반드시 실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3개월 뒤에 200달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의 주식을 100달러만 주면 살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 권리를 행사한 다음에 바로 처분을 해도 내가 한 주만 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100달러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콜옵션이라고 하는 권리가 얼마만큼의 가격으로 거래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내가 벌 수 있는 이 100달러만큼의 차익이겠죠. 그거보다 적다면 이 권리에 대한 가격이 나의 이익보다 적다면 당연히 이러한 금융 상품을 구입하고 실제로 이 권리를 실행하는 것이 나에게는 더 좋습니다. 정반대로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거죠. 정반대로 3개월 뒤에 만일 이 회사의 주가가 10달러로 폭락을 했어요. 1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콜옵션 매수 권리를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 못하러 10달러짜리 주식을 그냥 10달러에 사면 되지. 그때 가서 10달러에 사면 되지. 왜 이걸 100달러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여기서 실행을 하겠어요? 행사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리스키 워커에 대한 메인 포인트가 바로 이제 옵션 밸류를 갖는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리스키 워커가 3개월 뒤에 지금 여기에서 2년 뒤죠. 2년 뒤에 이 리스키 워커가 피치가 될 수도 있고 레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레몬이 된다면 어떻게 할까? 같이 고용 관계를 지속하는 걸 포기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리스키 워커를 이제 접근해 보겠다는 거죠. 이제 간단한 테이블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오늘 첫 시간이어서 그렇게 시간을 다 채우는 것이 미덕이긴 하겠습니다만, 예, 조금만 더 하고 마치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세이프 워커를 채용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한번 세이프 워커 같은 경우에는 포쇼 생산성이 10만 달러이기 때문에 당연히 채용을 하게 되면 이제 10년 동안 함께 일을 해야 되고요. 이제 매해 매 시점마다 정확히 10만 달러의 생산성을 제너레이트 할 거예요. 그래서 화폐 단위는 1000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제가 첫 번째 해에 세일스를 100이라고 썼는데 이 100은 여기에 이제 땡땡땡이 들어가 있어서 10만 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이프 워커의 생산성은 10만 달러다. for sure. 10만 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해의 세일스 프로덕티비티 10만 달러고요. 두 번째 해도 10만 달러, 세 번째 해도 10만 달러. 그래서 14년도에 가도 여전히 10만 달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급여는 이제 5만 달러 정해져 있고요. 회사가 세이프 워커에게 지급해야 되는 급여는 이제 5만 달러와 같습니다. 뭐 제가 50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5만 달러라고 말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표에다가 10만 달러, 5만 달러를 다 표시하는 게 별로 이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편의상 이렇게 표시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의 입장에서의 이윤이 되겠죠. 그러니까 세이프 워커의 생산성 마이너스 급여가 네 번째 컬럼 4는 생산성 마이너스 이제 인건비 혹은 급여가 될 테니까요. 노동 비용이 될 테니까 이제 바로 이게 이윤이 되겠죠. 회사 입장에서의 이윤은 당연히 매 시점마다 5만 달러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모형을 정교화해서 리텐션 레이트라든가 이건 이제 턴오버 레이트과 대응되는 개념인데요. 리텐션 레이트라든가 이제 할인율과 같은 개념을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리텐션 레이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리텐션 레이트는 사실 이제 기업 회사 입장에서 더 많이 쓰는 표현이기는 해요. 이제 어떤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 관계를 유지할 확률을 보통 우리가 리텐션 레이트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턴오버 레이트겠죠. 턴오버 레이트는 이제 이직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리텐션 레이트는 뭐라고 뭐 전에 직장에서도 이제 리텐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뭐 이런 얘기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늘상 이렇게 어떤 단어들은 영어로만 써서 이게 좀 우리말에 대한 개념이 잘 없는 단어들도 저한테는 좀 많이 있어요. 리텐션 레이트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용 관계를 지속할 확률, 고용 지속 확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고용 관계 지속 확률, 네. 근데 요즘은 제가 봐도 놀라운 게 예전보다 확실히 이제 영어를 더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미디어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대중 여러분들도 그냥 편하게 많이들 사용하는 것 같아서
뭐 굳이 제가 우리말로 번역하지는 않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리텐션 레이트는 고용 관계가 지속될 확률 혹은 이제 원 마이너스 턴오버 레이트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1 빼기 이직률입니다. 자, 1 빼기 이직률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이직률 지금 여기서 20%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1년이 이 회사의 이직률이 20%라고 한다면 연간 20%라고 한다면 1년 뒤에 남는 사람은 80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리텐션 레이시 80%다. 그러니까 100명이 들어왔는데 고용 관계를 지속하는 사람은 80명이니까 리텐션 레이시 80%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한 번 더 해보면 턴오버 레이시 20%니까 이제 3차년도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에 들어가면 이제 80명 중에 20%가 또 회사를 나가겠죠. 그럼 이제 16명이 나갈 테니까 이제 64명이 남을 거예요. 당연히 이제 리텐션 레이시 80%니까 여기에다가 0.8을 곱하면 이제 64명 이렇게 똑같이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관계가 지속될 확률을 이제 여러 명에 대해서 적용할 수도 있고 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어요. 이건 조금 확률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렇게 접근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이제 어떤 사람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직할 확률이 존재하겠죠. 평균적으로 과거에 쭉 데이터로 확인해 봤더니 과거에 입사했던 100명 중에서 대략 80명은 남고 20명은 회사를 떠났다. 뭐 이런 이제 데이터가 축적이 되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리텐션 레이트는 80% 0.8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1년 동안 단일 확률이 바로 데이터에 따르면 0.8이 될 테니까 제가 1년 뒤에 저의 80%만 이 회사에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0.8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의미로 생각해 보세요. 0.2명은 나가버리고 저의 자아 중에서 20%만큼은 떠나버리고 80%만 이 회사에 남아있다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가 되면 여전히 이제 80%만 남아있고 20%는 떠나니까 나의 자아 가운데 64%만 남아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런 개념, 확률적 개념으로 이제 접근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리텐션 레이트 다섯 번째 칼럼을 보시면 첫 번째 해에는 뭐 당연히 제가 100% 일을 하는 거니까요. 이 회사에서. 두 번째 해가 되면 제가 20%의 확률로 회사를 떠나고 80%의 확률로 회사에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에 남아있는 저는 0.8만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차년도가 되면 0.8의 제곱이 되겠죠. 리텐션 레이트를 계속해서 곱해가는 것입니다. 0.8 곱하기 0.8. 그 다음에 4차년도가 된다면 리텐션 레이트는 0.8의 3승이 될 거고요. 10차년도가 되면 리텐션 레이트는 0.8의 9승이 되겠죠. 여섯 번째 컬럼은 그 이윤의 리텐션 레이트를 적용을 한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여섯 번째 컬럼에서는 첫 번째 해에 50만큼의 이윤이 발생을 합니다. 네 번째 컬럼에서 보시죠. 50만큼의 이제 이윤이 발생하는데 첫 번째 해에는 제가 100%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50 곱하기 2를 해서 50만큼의 이윤이 발생하는 것이고 2차 년도가 되면 0.8의 나만큼만 그러니까 저의 0.8만 남아있기 때문에 회사에 0.2만큼 회사를 떠난 거예요. 통계적 의미입니다. 확률적 의미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해외 회사의 이유는 이제 50의 0.8 리텐션 레이트를 곱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3차 년도가 되면 여기에 이제 0.64만큼만 남아 있고 0.36만큼은 이제 회사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0.8의 제곱만큼을 곱해서 이제 3차 년도에 회사의 이윤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기대값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expected value예요. 마찬가지로 10차 년도가 되면 이제 50에 0.8의 9승만큼
회사는 이러한 기대 이윤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칼럼은 어떤 또 가정을 도입한 거냐면,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도입한 가정은 리텐션 레이트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가정은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는 기본적으로 다르다. 현재 5만 달러와 현재 50과 미래 50은 당연히 그 가치가 다르겠죠. 올해 50과 1년 뒤에 50은 사실 그 가치가 다릅니다. 가장 이제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연간 이자율이 지금 우리가 이 이그젬플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간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혹은 할인율 20%의 이자율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올해 50과 미래 50이 얼마만큼 다를까? 혹은 올해 5만 달러와 미래 5만 달러가 얼마만큼 다를까? 만약에 현재 5만 달러를 50만큼을 내가 은행에 저축을 한다면 이자율이 20%니까 정확히 1년 뒤에 얼마를 얻게 되냐면 50 곱하기 1.2를 하면 됩니다. 1 플러스 0.2가 되겠죠. 얼마만큼 곱해주면 되냐면 1 플러스 이자율만큼. 그래서 이자율은 0.2입니다. 20%여서. 그러면 이제 현재 50이 1년 뒤에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를 계산할 수 있고, 이 값은 이제 6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50은 1년 뒤에 60과 그 가치가 동등하다. 이럴 때 이제 이자율이 20%일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50과 1년 뒤에 50은 당연히 그 가치가 다르겠죠. 그렇다면 1년 뒤에 50은 현재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이거부터 한번 해보죠. 1년 뒤에 60은 현재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이자율이 20%일 때 아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현재 50은 1년 뒤에 60과 그 가치가 같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거꾸로 오는 거니까 1년 뒤에 60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이번엔 반대로 이제 1 플러스 이자율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자율이 20%니까 1.2로 나누어주면 이제 우리가 50의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 50만큼의 가치는 현재 얼마만큼의 가치와 같을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50을 1 플러스 이자율로 나누어주면 되겠죠.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이렇게 나눠서 한번 해보죠. 50, 50, 50입니다. 자, 지금 현재 여기고요. 1년 뒤가 될 것이고, 여기가 2년 뒤가 되겠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1년 뒤에 50은 이 50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50의 이자율이 20%일 때 50의 1 플러스 0.2로 나누어 주면 되고요. 그럼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2년 뒤에 50의 현재 가치는 얼마가 될 것인가? 뭐 투 스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일단 2년 뒤에 50의 1년 뒤 가치를 먼저 계산해 보는 거예요. 붉은색으로 해보죠. 2년 뒤에 50의 1년 뒤의 가치는 바로 50 나누기 1.2가 될 거고, 이게 바로 1년 뒤의 가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현재 가치로 또 한 번 가지고 오려면 여기에 또다시 1.2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50 1.2로 두 번 나눴으니까 1.2의 제곱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제 슬라이드에는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슬라이드에는 50에 1 over 1.2 이렇게 썼죠. 1.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곱해줘도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컬럼은 할인율이 있을 경우에 현재의 50과 미래의 50이 다른 가치를 가질 때 어떻게 우리가 세이프 워커를 채용했을 때 얻게 되는 회사의 기대 이윤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수 있을지를 표시한 것입니다. 만약에 할인율이 0%다, 이자율이 0%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냥 다 더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할인율이 0%다, 현재 100만 원과 미래 100만 원은 같다라고 한다면
이 다음까지 갈 필요도 없고 그냥 이걸 다 더하면 그게 바로 세이프 워커를 채용했을 때 10년 동안 기업이 얻게 되는 이윤의 총합이 되겠죠. 기대 이윤의 현재 가치 이제 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세이프 워커를 한 명 채용했을 때 이 기업이 얻게 되는 여러분이 얻게 되는 기대 이윤의 현재 가치 합이 될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되냐면 할인율이 0%일 때 혹은 이자율이 0%일 때. 근데 이제 이자율이나 할인율이 0%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계산을 좀 다르게 해야 되겠죠. 자, 미래의 가치를 디스카운트를 해야 될 거예요. 1 플러스 이자율로 나누어서 혹은 1/1 플러스 이자율로 곱해서 자 우선 지금 우리 현재 시점이 여기니까요. 바로 채용하는 시점이 year 1이고 이때는 이때 발생하는 이윤이나 수입 같은 것들은 디스카운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해부터 발생하는 수입이나 이윤을 디스카운트하는 것이고요.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스카운트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2차년도에 발생하는 기대 이윤은 50 곱하기 0.8인데 이걸 현재 가치로 바꾸기 위해서는 현재 할인율 혹은 이자율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니까 1.2로 나누어 주든가 아니면 1.2분의 1을 곱해 주든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1.2로 나누어도 되고 또는 곱하기 1.2분의 1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바로 현재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2차년도에 발생하는 기대 이윤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2차년도에 기대 이윤을 1차년도의 가치로 환산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3차년도의 기대 이윤을 1차년도의 가치로 환산을 해야 돼요. 그럼 우선 1.2로 한 번 나누면 3차년도의 가치가 2차년도의 가치가 될 것이고 똑같이 한 번 더 나누어 주면 이제 1차년도의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1.2의 제곱으로 나누어 주든가 아니면 1.2분의 1의 제곱을 곱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곱을 곱해 주면 이게 바로 1차년도의 현재 가치가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10차년도에 발생하는 기대 이윤이 50의 0.8의 구승인데 여기에 1.2분의 1의 구승을 곱하면 이게 바로 1차년도의 현재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들을 마지막에 쭉 다 더하면 자 이게 바로 이자율이 20%일 때 기대 이윤의 현재 가치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앞서 이걸 단순히 더한 것은 죄송합니다. 앞서 이걸 그냥 단순히 더한 것은 이제 이자율이 0%일 때 기업의 세이프 워커를 채용한 기업의 이제 기대 이윤의 현재 가치 합이 되는 것이고 컬럼 7은 그래서 PV가 present value예요. 현재 가치입니다. 현재 가치. 여기서 present 현재 시점은 바로 year 1이 되겠죠. 이게 바로 현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자율이 20%라고 한다면 2차년도부터 발생하는 이윤의 기대 이윤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1.2로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1.2의 제곱으로 나누어 주고 1.2의 3승으로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해서 세이프 워커를 채용할 때 여러분이 얻게 되는 기대 이윤의 현재 가치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이제 리스키 워커를 채용할 때 마찬가지 계산이겠죠. 기대 이윤의 현재 가치, 그 다음에 그 합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